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올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면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언급했고,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파트너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한일 회담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 대화에 이어서 지난달 외교 차관 전략 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위 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후미오 총리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これまでユン大統領とともに政治、安全保障、経済、文化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뗄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타이완 해협과 남태평양에서 미국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t that brief discussion yesterday with President Xi, he asked why he had asked me before, I reminded him why we are so engaged in the Pacific. It's because we're a Pacific nation. 또 미국과 중국은 자유경제와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개선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며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are de-risking and diversifying our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PRC, not decoupling. Not decoupling. We'll be firm, standing up for our values and our interests.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 결과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며 미국은 타이완 방어를 계속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른 데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킬러 문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BS 현장 교사단은 올해 수능이 지난해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다며 킬러 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어 지문은 EBS 연계도를 높이면서도 정교한 선지로 난이도를 높였고 수학은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종합적인 개념 이해가 필요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10명 가운데 1명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1교시 국어 영역 응시자 50만 1천여 명 가운데 5만 3천여 명이 시험을 보지 않아 결시율이 10.6%에 이른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능이란 무게감에 짓눌려 힘든 1년을 보내온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자칫 일탈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과 선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김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거리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1년이란 긴 수험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날, 많은 가게가 수험생 할인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집이 아닌 곧장 거리로 향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홀가분하기만 합니다. 매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셀프 사진관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수험표를 내보이며 수험 기간 내내 기다려왔던 이 순간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나는 1년 동안 놀이공원도 못 가고 좀 학원가밖에 못 가가지고 많이 놀러 다니고 놀이공원 꼭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고 수험생들에겐 모처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저 2월 달에 부산 가기로 했어요. 예, 맛있는 것도 먹고 회도 먹고 맛집 투어도 하고 그러려고요. 방역 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진 이번 수능에 전국에서 50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마스크도 벗게 된 만큼 이전보다 한결 더 가벼워진 마음이 혹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찰은 도심 번화가 곳곳에 순찰 인력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한 학창시절 마무리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수능, 그리고 함께 마음 졸여야 했던 부모님과 가족들. 수험생들에게는 해방한 만큼 큰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어서 좀 죄송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공부 아니어도 성공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YTN 김대겸입니다. 당 지도부와 주류 인사들의 용퇴 권고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전격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납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용퇴론을 둘러싸고 불거진 양측 충돌이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김종민, 윤영찬, 이원호, 조응천 등 이른바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당 혁신을 요구하는 모임을 만들고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 등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기 위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그만하고 돈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등의 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가시티 등 현안 논의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나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넉 달여 만에 얼굴을 맞댔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세 사람은 최근 불거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 김 지사와 사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시티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른바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 편입에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앞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던 유 시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옳고 그르다 한 적이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 앞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다만 세 사람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와 대중교통 공동연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쟁점 등에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가자시티 서쪽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다음 단계의 지상작전을 선언한 이스라엘군이 이제 가자지구 남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서 지하터널 입구를 발견했고 인근에선 살해당한 인질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본부라는 증거를 다시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거리에서 아이들과 노약자 등 수백 명이 어디론가 줄지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남쪽에 왔는데 현지 시간 16일 이곳에서도 대피령이 떨어진 겁니다. They're welcome to take that question straight back to Hamas. You can see here with your own eyes how much efforts we're putting in to let innocent civilians out.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제 지상전의 다음 단계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을 공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השלמנו את הכיבוש והטיהור של כל החלק המערבי של העיר עזה. השלב הבא החל. התחלנו בשלב הבא, הכוחות פועלים באופן מדויק, באופן נחוש.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급습한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본부인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유엔 등의 국제조사까지 요구하며 여전히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والمنظمات الدولية ومنذ أسبوعين بتشكيل لجنة دولية للاطلاع على واقع المستشفيات والوقوف على كذب الاحتلال لأننا ندرك.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 인근에서 예후딧 바이스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하마스를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공격 때 납치당한 240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아가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의 지하터널 입구와 차량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급습 이후 이스라엘이 공개한 증거가 병원을 군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기류가 이로써 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가자지구 최대 의료단지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급습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중환자와 신생아 등의 환자 후송이 시급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유엔의 구호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가 있다고 주장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로 지목당한 뒤 공격을 당한 알시파 병원. 병원 내 매캐한 포연과 정전, 그리고 연료 부족의 통신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환자 600여 명에 안이는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후송 방안을 강구 중인데 우선 대상은 중환자 27명과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36명입니다. 안전한 차량 통행이 보장될 경우 이집트 구급차가 호송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지만 난관은 여전합니다. 아기들에게 필수적인 산소 확보 등은 물론 숙달된 인력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기, 물과 같은 기본 필수품의 부족 탓에 지난 10일 이후 병원 사망자는 아기 3명 등 40명에 달합니다. The chances of safe transport of sick and tiny newborns are extremely low to zero, fragile to begin with, and not having oxygen, not having fuel to run the hospital generators. 이스라엘군이 신생아용 인큐베이터를 제공한다고는 했지만 이 역시 이동 시 배터리나 자가 발전기 등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옮길 수도 남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이런 가운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는 유엔의 구호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가 있음을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will not be able to uphold our commitment to provide for the Palestinian people any longer. I do believe there is a deliberate attempt to strangle our operation. 라자레니 집행위원장은 고의적 시도의 주체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자레니 위원장은 또 이스라엘이 디젤류 24,000리터 반입을 허용했지만 용도가 구호품 수송 트럭 연료로만 제한돼 병원 가동이나 피난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연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볼 신문은 동아일보입니다. 일면을 보면 자궁 이식 국내 첫 성공, 불임 여성에게 희망을 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자궁이 없던 30대 여성이 2번의 수술 끝에 다른 사람의 자궁을 이식받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수술은 올해 1월에 이루어졌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면도 함께 보시죠. 역시나 제목 끝을 보면 시험관 시술로 임신 시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현재 본인의 난자로 임신을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자궁 이식 수술은 16개국에서 8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출산까지 성공한 건 40건으로 확인됩니다. 국내에서도 자궁 이식 후 출산에 성공한다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자궁은 현재 장기 이식법상 이식 가능 장기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 수술과 투약 등의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2시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설악 케이블카 사업 착공식이 열립니다. 1982년 사업계획이 처음 수립된 뒤 무려 4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고 2026년 상업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공사를 어느 업체가 맡아서 진행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양양군이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본 공사는 내년 3월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연간 42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는 총 사업비와 이용 수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양양군은 공공사업은 원래 적자를 감수하는 거라면서 중요한 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유발 효과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대감만 부풀려서 공사를 진행한다면서 결국 모든 뒷감당은 강원도민들이 짊어지게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맥주 수입 통계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황당하고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바 있죠. 저희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중국 맥주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맥주 원료인 내가가 쌓인 곳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맥주 수입 업체는 영상 속의 공장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맥주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는 불신이 확산했고 결국은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맥주 수입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일본 맥주의 인기가 상당했는데 10월 일본 맥주 수입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의 38%까지 그 비중을 늘렸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입 맥주 시장에서 일본산과 중국산은 경쟁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량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대마초 향을 재현한 전자담배 액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래픽도 주민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실제 대마향을 완벽히 구현했다거나 이것은 대마인가 액상 담배인가 등의 광고 문구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한 판매업체 대표는 국내의 기준을 충족했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정의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위해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업체가 밝힌 가양 성분은 모두 마약 성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자담배 액상이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심리적인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향을 넣었는지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11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4%포인트 인상하는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했던 정부 안보보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년 남짓 논의 끝에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안으로 나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까지 상향하는 첫 번째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폭을 15%로 더 크게 하되 소득 대체율을 40% 선에서 유지하는 두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연기금 상황을 고려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차이는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인데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출지가 핵심 쟁점인 셈입니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그냥 유지하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정도 연장이 됩니다.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에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됩니다. 내는 돈을 최소 13%로 올렸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평균 보험료는 지금보다 94,0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방안을 택하든 시점의 문제일 뿐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맹탕이란 비판을 받았던 정부안보다는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여당 소속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 역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숫자를 논하는 모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이래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무슨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받을지 고민하기 전에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연금 체계 구조 전반을 촘촘히 짜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면 야당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연금개혁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끌어갈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 종합개혁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다 넘기고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최종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같은 민감한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어제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 1,000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 6천 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30만 6천 원, 대형마트는 36만 8천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는 올해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육 환경이 좋지 않아 가격이 한때 크게 올랐지만 가을 이후 수급이 안정되면서 가격도 내렸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새로 등록되는 전기차는 기존 상반기 전망보다 100만 대 넘게 줄어든 1,377만 대에 머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중국과 유럽 등의 성장세가 둔화하며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감소 영역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높은 가격과 보조금 감축,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년까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먼저 공매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그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 또 외국인들 거래 조건을 통일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잘 좀 생소한 용어인데, 공이라는 건 빌공짜죠.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을 먼저 판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있는데 주식을 판다? 주식도 없는데. 근데 요게 이제 주식을 먼저 샀을 때는 매를 1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 뭐 10,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1,000만 원에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익이 900만 원이 생기는데, 공매도는 반대로 이제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주식을 100만 원어치 팔았을 때 그게 이제 50만 원까지 가격이 만약에 판 가격이 떨어진다면 50만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사실은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활성화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는 현물 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 할 때와 기관들이 공매도 할 때의 그 차이를 좀 뒀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은 좀 뭐랄까 대규모 자금을 움직이고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개인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을 뒀는데, 예를 들면 상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무작정 그거를 판 채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90일, 근데 기관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를 지금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기관도 90일로 통일하는 거, 그리고 담보 비율은 이제 주식을 팔더라도 자기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도 없는데 주식을 팔면 나중에 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개인은 예를 들어 주식 파는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120만 원, 120%를 적용했고, 기관은 105%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이제 개선안에서는 똑같이 105%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개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통일해서 형평성 논란을 좀 없애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 좀 이런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기관이 개인보다 신용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이번 조치가 좀 과한 시장의 역행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꼭 주식뿐만 아니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기관들은 상당히 좀 신용도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주식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어차피 시장에 1대1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참가를 해야 되는데, 기관은 유리한 조건을 두고 개인은 기관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둔다. 이것도 일리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뭐 이슈가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해보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원래대로 간다든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한 시장에서의 동일한 불리하지 않은 서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한번 경쟁을 시켜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네. 이랬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이제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예, 걸리면은 이제 제재를 받게 돼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 뭐 내부적으로 만약 구축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꼭 내부적으로라도 안 되더라도 거래소에서도 그것도 가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가능을 할 건데, 이게 뭐 또 말씀드리면 불법이거든요. 무차입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기관들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다. 예,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 시장을 교란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부가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떠날 것이다 또는 증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공매도를 금지한 게 4번째인데 과거 3번 보면 우리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만 했었던 게 아니고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몇 개국이 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금융위기 때 초반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초반도 그렇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미국의 큰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금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10%를 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 증거금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메꾸다 보니까 미국 내에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매도를 일정 부분 좀 차단해서 그렇게 급락하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주가가 막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외 기관 투자가나 뭐 밖에서 보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거를 이제 금지를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면 우리 이제 옛날에 뭐 국민주 이런 식으로 주식을 저축의 수단으로 장기 투자로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많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식을 가지고 몇십 년을 갖는 겁니다. 팔지 않는 거죠. 이게 공매도를 만약에 금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의 유통 물량이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 조그만 이슈가 생기면 주가가 엄청나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버블이라고 하는데 근데 버블은 결국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면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돈을 잃는 사람도 있어야 이게 정확히 밸런스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는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보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 해외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선진국 시장은 아니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물가 얘기도 좀 해볼게요, 실장님. 고물가가 길어지면서 가격은 두고 중량은 줄이는 이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는 스킨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슈링크플레이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못 올리는 대신 과자 봉지 안에 과자가 10개 있으면 9개로 줄이는 거. 봉지는 그대로 그게 이제 양을 줄이는 거죠. 근데 스킨플레이션은 이제 주로 질을 얘기하는데 양을 줄이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햄버거 안에 양상추가 들어가는데 양상추 가격은 이제 양배추 가격보다 좀 높거든요. 양상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양상추를 안 넣고 양배추를 넣는다든가. 대체제로. 양은 안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튀김을 할 때 진짜 좋은 그 식용유 오일을 가지고 튀겼는데 이게 오일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싸구려 식용유를 튀긴다든가 이런 거는 양은 줄이지 않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킨플레이션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이제 스킨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품의 양이 바뀔 경우에 별도로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 행위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기업들한테 그걸 표시하라고 해도 예를 들어 뭐 과자 봉지에 대문짝만하게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꼼수 인상, 말씀하신 어떤 스킨플레이션이나 슈링크플레이션 이런 현상들이 이게 최근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물가 통제 그런 거에 좀 부작용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많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제도적으로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뭐 업계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고육지책이죠. 예, 자기들도 사실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그 정부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 통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워낙 상황이 이러니 뭐 가격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고 그럼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그런 최근에 뭐 전기요금도 뭐 업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인상을 안 하고 그걸 그냥 정부가 방관하고 그냥 다 풀었다. 맘대로 올려라.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 넘게까지 올랐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관점에서는 경제가 그런 충격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지만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경제가 좀 이례적이고 좀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때 정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어느 쪽이 옳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통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담의 성과에 이제 그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걸 뭐라죠? 레토릭이라 그러나요? 아주 외교적 수사. 그냥 예상했던 대답들을 쭉 내놓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쭉 보면은 기사 나온 걸로 보면 중국과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다. 예.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건 완전히 경제에 이제 벽이 생겨서 갈라서는 거고 디리스킹은 서로 이제 위험적인 요인들을 좀 잘 컨트롤해서 둘 다 잘 되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이번에. 그런 용어들은 이전부터 있었고 근데 말장난인 것 같아요. 예. 바이든이 생각하는 거는 디커플링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라든가 수출 통제를 풀어주길 원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은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예. 지금 미국 내 여론을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런 걸 생각할 때 2024년에도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번 회담은 그냥 보여주기 정도고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뭐 교역이나 경제 쪽에서 진전이 있을 걸로는 보이진 않고 다만 있다면 이제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여전히 고율의 수입 관세가 매겨지고 있거든요. 요게 사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통제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그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떨어졌고 뭐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라는 기대가 좀 팽배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거고요. 어제 뭐 미국 쪽에 경제 쪽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의 일대 주주 지분을 공기업들로부터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주주 승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방통위는 민간 자본이 대주주가 되더라도 보도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줄속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한정 KDN과 한국 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한 유진 ENT가 신청 서류를 낸 지 하루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송과 시청자, 경제와 경영회계, 법률 등 전문가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이동관 위원장이 상임위원 의견을 들어서 심사위원은 이 위원장이 심사위원장 의견을 들어 구성하게 했습니다. 또 지난 3일 연합뉴스TV의 지분 30.08%를 취득해 새롭게 일대주주가 된 학교법인 을지학원에 대한 최대주주 심사도 이번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심사가 방송계의 중요 현안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 담보와 미래 비전, 경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까지 심사를 마치겠다는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통상방송법에 따라 60일 전후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거론되면서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그에 맞춰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방통위 심사를 마치기 위해 심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듯이 심사 과정이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내 양대 보도채널 2곳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 의뢰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약속대로 과연 진행될지 방송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어제 지진 피해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사업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도심 상가에서 불이 나 20대가 넘는 소방차가 출동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네,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 인천에서는 음주교통사고로 1명이 다쳤고 대전에서도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차유정 기자입니다. 대구시 두산동의 한 상가 건물. 짙은 어둠 속 지붕 위로 회색빛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랜턴을 든 소방관들이 진압작전을 벌입니다. 불길을 잡는 게 여의치 않자 전기톱을 이용해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합니다. 이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반쯤. 화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거센 연기로 소방차 24대가 진압작전에 투입됐고 30여 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건물 간판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뒷부분이 산산조각 난 채 멈춰서 있고 바로 옆 승용차는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차량 파편들이 사고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인천시 가정동 심곡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위로 화물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고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대전시 구암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휴대전화로 112를 누르고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야심한 시각, 112 상황실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어 전화기라도 두드려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습니다. 끊으려던 찰나, 전화기 버튼 소리가 들립니다. 즉시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고 버튼 소리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신고자가 자는 척하며 몰래 112를 누른 거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다이얼 소리 울림과 동시에 좀 이제 바로 좀 직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코드 제로하고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스럭 소리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과 3초 만에 끊어진 이 전화는 신고 이력을 찾아본 노력 끝에 데이트 폭력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고자의 엄마나 아빠가 돼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신고한 사실을 감추고 피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장난 전화라든지 또는 잘못된 전화로 오고 저희가 치부하지 않고 위급 상황이구나라고 전제를 하고 전화를 좀 받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특히 용의자 인상착의를 특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900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5만 건 이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장난 전화도 여전해서 지난해에만 4,000건 넘게 처벌됐습니다. 경찰은 장난 전화가 위급한 상황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스포츠에서 어려운 것이 정상에 올랐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선수에게 전성기는 보통 한 번만 찾아오기 때문인데 프로당구 투어에서 무려 4년 2개월 만에 챔피언이 된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PBA 투어 결승 6세트에서 횡단으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성공시키는 최원준.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오른 듯 오히려 고개를 숙입니다. 무려 4년 2개월 만에 우승. 잊혀진 챔피언의 귀환에 팬들은 큰 박수로 축하를 보냈고 최원준은 힘든 시간이 떠올라 몇 번이나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우승을 하고 나서 오히려 양지에서 음지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승의 최대의 고비는 최성원과의 준결승 6세트. 14대 9로 뒤져 한 점만 내주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 최원준은 기회가 오면 한 번에 끝내자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결승에서는 뱅크샷과 역회전 리버스샷이 특히 정교했습니다. 1세트에서는 절묘한 뱅크샷으로 세트를 끝냈고 2세트에서는 어려운 배치 때마다 리버스 역회전 샷으로 멋지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쉽지 않은 공도 세워치기로 성공시키며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역회전 원뱅크로 8점 하이런을 완성하며 만만치 않았던 상대 튀르키예의 위마지의 기세를 완전히 눌렀습니다. 사 년 전 우승 이후 슬럼프에 빠지며 팀 리그에서도 방출된 잊혀진 챔피언. 그러나 대충 치고 하늘에 맡기지 말라는 동료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기어이 다시 정상에 오른 최원준. 당구를 모르는 딸들의 응원에 고맙고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평온하던 뭄바이 도심 곳곳에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도심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뭄바이를 혼란에 빠뜨린 건 파키스탄의 이슬람 테러 조직. 많은 내외국인이 머무는 타지마할 호텔에는 여행객처럼 들어가 총을 꺼내 들었다. 객실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사람들을 찾아냈고 죽이거나 인질로 끌고 다녔다.
테러범들은 호텔에 불을 질렀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는 기관총과 수류탄을 투척하며 위협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호텔 직원들은 침착하게 투숙객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였다. 계속 그 호텔 들리는 폭발음을 들으면서 대기를 하다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이제 호텔 스태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외국인 전체하고 한국이 인도 정부는 테러 시작 9시간이 지나서야 초정밀 대테러 부대를 투입했고 테러의 원인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뿌리 깊은 종교 갈등으로 밝혀졌다. 테러범은 5천 명의 사람을 살해할 목표였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해 했고 60시간 동안 뭄바이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마들은 고작 별명이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7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나 낮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3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비나 눈도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누는 오전 중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인 제주 산간에는 15cm 이상, 충청과 전북 동부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의 첫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상으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7도, 대전 1.1도, 부산 5.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도, 광주 8도, 부산 12도로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온 전망입니다. 오늘 추위 속에 내리는 비와 눈이 여러 곳곳에 빙판길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